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8kg 나오고 여기 2kg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작용한 힘을 따져보면 일단 B에는 중력 가격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으로 20N, 그리고 장력 T 있을 거고요. 8kg은 장력 T 하나 있을 겁니다. 물론 중력 있고 이렇게 수직 항력도 있겠지만 이건 같아서 없어질 거니까 장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알짜임이 T 하나죠. 그 T 하나가 결국에 F는 MA 이렇게 만들 거고요. 결국 8kg니까 8A 이렇게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20N 적용하고요. 위로는 장력 T가 적용합니다. 이게 결국 B의 알짜임이 되겠죠. 그래서 2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는 같을 거니까 시간이 묶여서 같이 움직일 거라서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쉽게 푸는 방법, 일단 양변을 다 더해주면 20은 10A니까 A는 2 나오네요. A는 2m/s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T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2 넣으면 되니까 T는 16N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풀이 과정도 쓰고 그리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 물체의 VT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B면 요거고 지금 가속도가 A는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슝 증가하겠죠. 그래서 3초 동안이니까 3초면 속도가 1초에 2m/s씩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6m/s가 됐겠네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고 움직인 거리는 여기 넓이 구하면 되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9m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구해라 라고 있습니다. A 물체 같은 경우에 중력이 한일,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얘가 실제로는 앞으로 갔으니까 한일이 빵이죠. 한일 없고 장력이 한일, 장력이 힘이 얼마냐면 16N이에요. 그러니까 16N의 힘으로 3초 동안에 실제로 3m 움직였잖아요. 아니 9m 움직였잖아요. 9m. 그럼 정력의 한일은 16N 곱하기 9m니까 계산해주면 6, 9, 54 올라가고 5, 1, 9, 144줄 나오네요. 이렇게. 자, 중력의 한일, P가 중력의 한일, B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20N이고요. 그리고 9m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20N 곱하기 9m니까 180줄이 되고요. 장력이 한일, 장력 P 같은 경우는 장력이 위로 작용했는데 실제로 움직인 건 아래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장력은 16N이 작용했는데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9m. 그러니까 총 한일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44줄만큼 장력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A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한 일을 합을 다 구해보면 요거 플러스 144 마이너스 144니까 얘네들은 삭제돼서 없어질 거고 남은 건 180줄 여기 남네요. 그러면 A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을 거니까 이제 변화량만 구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A는 8kg니까 8 그리고 속도가 6이 됐어요. 그러니까 6의 제곱 2분의 mv 제곱이죠. 더하기 2분의 1 B는 2kg이고 6kg 제곱.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4인데 66에 36 64 24 2 4 144 더하기 66에 36 이렇게 해주면은 180 나오네요. 이렇게 180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이걸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일이 한 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더하면은 그걸 우리는 알짜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오송이가 80kg 그리고 막대가 20kg이에요. 힘 평형 조건. 그럼 막대 기준으로 힘 평형 조건을 따지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오송이가 80kg 곱하기 G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긴 힘 있죠. 막대 자체가 20kg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올리는 힘 받침대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은 평형 조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돌림힘 평형 조건 쓰라고 했어요. 돌림힘은 거리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곱하기 힘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막대 중심 기준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을 얘기해 보면 지금 일단 오송이나 혹은 막대는 질량 중심이 여기니까 지금 거리 이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오송이의 무게나 혹은 막대의 질량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 받침대 두 개죠. 지금 받침대 원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받침대 2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돌리려고 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막대 중심을 기준으로 돌림의 평형을 따져주면,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 T1 이렇게 할까요? 일단 6m 거리에서 T1이 움직이고, 그리고 2m 거리에서 T2가 받침대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리는 평형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받침대 원을 기준한다면 지금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걸 기준한다면 오송이나 막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지금 받침대 2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한번 해주면 지금 일단 받침대 원 기준으로 6m 떨어진 데서 오송이가 80kg에 해당하는 이게 중력가속도치 이거 더하기, 그리고 또 6m 떨어진 데서 20kg에 해당하는 애가 G만큼 힘 작용하죠. 그리고 이게 총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힘은 T2가 8m 떨어진 거리에서 T2가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침대 2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받침대 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오송이랑 막대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요. 받침대 1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m 떨어진 데서 질량 2kg는 더 합시다. 그러면 총 100kg 해당 애가 중력가속도치를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8m 떨어진 데서는 T1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힘을 각각 구해라. 그러면 결국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중력 가속도 그냥 10이라고 놓읍시다. 이거는 10m/s 제곱이라고 놓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은 100이니까 이게 1000이네요. 1000이고, 지금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3배 차이 난다. 그럼 결국 요게 T2가 3T1이니까 이게 총 4T1이죠. 4T1이 1000이니까 T1은 250m 나오고, T2는 3배니까 750m죠. 이렇게 나왔네요. 다 나왔네. T1은 250m, 그리고 T2는 750N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오선이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위치 P,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위치 Q,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안 지워지네. 왜 안 지워지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거를 다시 해보면 여기다 할까요? 색깔만 다르게 해서, 지금 오송이가 만약에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쯤 왔다고 쳐요. 여기 어딘가에 오송이가 왔으면, 이렇게 오송이가 왔으면 지금 막대기가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고요. 20으로 누르고 있고, 여기서 오송이가 누르고 있겠죠. 받침대를 원을 기준으로. 그래서 정말 다을락말락,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들락말락, 막대기가 들락말락 할 때쯤 되면 받침대 2가 얘가 받친 힘은 없을 겁니다. 얘가 거의 들리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의 힘이 몰빵돼 있겠죠, 받침대 1에.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막대기가 누르는 이 중력과 여기서 오송이가 누르는 중력이 딱 같아질 때까지만 가고, 여기서 더 가버리면 이제 오송이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를 여기를 이제 P 지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P 지점 곱하기 80m, 80kg,
중력 가격도 10이라고 했죠. 요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6m 떨어진 데서 20kg에 해당하는 막대기랑 딱 돌린 평형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해주면 일단 10 없어지고, 그리고 0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4인데 분이 안 되네. P는 2분의 3 나오나요? 그러면 1.5m네.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는 1.5m. 자, 그리고 이제 Q 지점, 반대로 Q 지점, 여기 어딘가에 또 오송이가 왔으면, 이렇게 오송이가 왔으면, 이제는 받침대 2를 기준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20kg, 그리고 오송이가 여기서 80k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으면 Q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Q라고 할게요. 그럼 Q 지점에서 80kg에 해당하는 애가 중력가격도 10을 받고 누르는 돌린 힘과, 그리고 2m 지점, 지금 받침대 2에서 여기까지 2m 지점이에요. 2m 지점에서 20kg에 해당하는 애가 중력가격도 10을 받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Q는 2분의 1m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총 거리 PQ 거리는 1.5m랑 2m. 그러니까 이렇게는 0.5m, 여기는 1.5m, 이 사이가 8m죠. 그럼 총 8m에다가 2m니까 10m 나오네요. PQ는 10m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m 지점에서 30도의 각도로 40m/s. 그러면 각도가 30이니까 지금 그 삼각함수 이용하면 여기 위로는 20m/s고 오른쪽으로는 20N/3m/s다.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중력 방향 아랫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속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속도냐면 20N/3m/s로 등속 운동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언제 멈추는지 몰라요. 언제 멈추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제 y축 성분으로 결정이 돼요. 얘가 초기 속도는 20인데 얘가 점점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는 중력 가격도는 정해져 있어요. 1초에 10씩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2초일 때 딱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2초일 때 멈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이 지표면에 닿을 때까지 수평 방향 이동 거리, 그럼 뭐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총 20루트3 곱하기 2니까 40루트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제 관성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A가 볼 때, B가 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보일까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B가 보기에는 얘가 뱅글뱅글 돌 겁니다. 일정한 이 속도를 가지고, 각속도를 가지고 돌 거예요. 그래서 A가 보기에는 저 물체가 등속 운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용철이 늘어난 채 하지만 잠깐 B가 봤을 때죠. B가 봤을 때. 근데 A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A가 나중에 헷갈려 하지마. A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A는 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도니까 계속 쟤만 쳐다보면 쟤는 그냥 원판과 같이 저랑 같이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안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A,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용철이 늘어난 채 정지에 있을 거예요. 정지.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각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정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분명히 지금 탄성력을 받고 있어요. 16cm만큼 늘어났거든. 근데 16cm면 얼마냐면 지금 얘 용철 상수가 200이에요. 200 뉴턴 퍼 미터, 그리고 0.16m 늘어나 있어요. 그럼 총 이때 탄성력이 얼마냐면 00 없어지고 32 뉴턴 나오죠.
네, 32N. 그러니까 얘는 32N만큼 이렇게 탄성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A가 보기에 정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지하려면 합력이 빵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뭘 받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관성력을 받고 있다. 얘는 이제 탄성력이에요. 이 관성력 우리는 보통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힘이 더해져서 합력이 총 0이 되게끔 정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B가 보기에는 원운동을 해요. 얘는 용우철이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력을 받습니다. 32N만큼 탄성력을 받고요. 이 탄성력이 곧 90력 역할을 하는 거죠. 90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탄성력이 90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보기에는 힘이 하나고요. A가 보기에는 힘이 두 개 있어야만 자기가 봤을 때, 관찰했을 때 그 물체 운동이 해석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B를 기준으로 각속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탄성력이 32N인데 얘가 곧 무슨 역할을 하냐면 90력 역할을 합니다. 90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m 곱하기 고신가 속도를 쓰면 되는데, 고신가 속도가 r 오메가 제로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m이 얼마라고 했냐면 질량이 4kg, 그리고 거리는 총 여기 중심으로부터의 끝까지 거리가 50cm라고 있어요. 늘어나서 0.원래 길이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0.5m죠. 0.5m 맞죠?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30이다. 약분하면은 15, 숫자 예쁘게 나오네. 오메가 제로가 4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이거는 각속도니까 1초에 몇 번 해제하냐, 그러니까 헤르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은 4퍼세크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m짜리가 여기 있고요. 굉장히 긴 줄이네. 볼링공 사이즈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주기 공식에 따라서 주기를 구해라. 네, 일단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상관이 없잖아요. 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2파이 루트 중력가속도가 안 나왔나? 10이라고 합시다. g는 10. 그러면 10분의 6 좀 되겠네요. 그러면 2파이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끝냅시다. 네, 이렇게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단위는 초 이렇게 될 거예요. 최하점을 내려왔을 때 속력을 구해라. 그럼 에너지 보존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보존 이용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 결국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45도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45도죠.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믿읍시다. 그럼 45도에 9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 생각을 하면은 얘가 6이면 얘가 3루트 2, 얘도 3루트 2죠. 그럼 여기 내려간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6 빼기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되냐면 mgh 대신에 6 빼기 3루트 2m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대신 증가하면 되겠죠.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 없어지고요. 중력과 속도 아까 우리 10으로 하기로 했죠. 10 집어넣으면 26 빼기 3루트 2 v 조금 나오네요. v가 굉장히 숫자가 이쁘지 않네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v는 뭐 26 빼기 3루트 2에 2분의 1승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아마 숫자가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중력 위에 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보통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때는 중력만 있을 때만 써야 되거든요. 혹은 탄성력이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되고, 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력 에너지 같은 거 안 썼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항상 장력과 수직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그리고 장력 방향이 항상 수직이에요. 그래서 장력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장력이 에너지의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P에서의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져. 큰일 났다. P에서의 가속도 방향이 화살표랑 같다고 할 때 그거를 말해라. 그러니까 P가 언제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내려왔을 때 이때 가속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아니고 가속도 방향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애매하게 원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이게 구심 가속도 생각하고 여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이 맞아요. 이건 틀렸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원운동 일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운동은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필요해요. 구심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힘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얘는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어떤 원운동이냐면 가속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속이란 건 어떤 거냐면 속력이 빨라져요.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결국 색깔이 이 방향으로도 빨라져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도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을 다 더한 이 보라색 방향이 실제 가속도 방향이 된다, 합력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는 원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 방향도 있어야 되고 얘가 실제로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방향으로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심 방향과 그리고 물체의 이동 방향 모두 가속이 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저렇게 애매한 대각선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력학 문제입니다.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 그러니까 고온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 여기 그냥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 제거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고정을 제거했으면 얘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횟수나 그 세기, 운동량 변화량과 얘가 부딪혔을 때 변화량을 따져보면 왼쪽이 더 빠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밀겠죠? 밀다 보니까 A는 부피가 증가할 거고요. 증가. 그러니까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일종의 단열 팽창이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고온의 기체가 저 피스톤을 계속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했으니까 온도가 이제 감소했다. 온도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종의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 왜냐면 여기가 다 지금 단열이니까. 단열. 속도 크기 변화를 말하고 그 이유를 피스톤이 얻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말해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스톤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거 오른쪽 움직였으니까 실제로. 근데 운동 에너지를 얻었다는 건 이 에너지를 누가 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A가 저 피스톤을 밀어서 충돌을 시켜서 움직인 거니까 결국 A가 피스톤에 이제 일을 한 꼴이에요. 그러면
A가 10톤 1을 했으니까 A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왜냐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초기 A의 초기 운동 에너지는 A의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크니까 얘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멍을 뚫었어요. 피스톤을 그때 고정시켜 놓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개수가 같아졌습니다. 개수가 같아지면 기체가 일을 했냐, 기체가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속도 변화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가 일을 했나요? 피스톤을 밀지 않았죠. 피스톤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일단 일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으면 굳이 A 입장에서는 부딪혀서 에너지를 전달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A의 속도가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A 속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A의 속도 변화가 없다. 우리 보통 이걸 자유팽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통 부피가 커지면 무조건 온도가 감소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단열팽창일 때고, 자유팽창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지만 외부에 어디에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가 그대로다, 속도도 그대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속도 변화. 7번입니다. 7번은 저희가 전자기 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가우스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물리 교사 쌤들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나갔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일까 아닐까 싶어서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력선의 4가지 특성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2개가 나는 거. 이 전하량이 크면 이때 나오는 전기력선 개수가 총 개수가 많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크면 총 전기력선 개수도 많다, 이렇게 글로 써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2번째 특징. 만약에 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지금 요 면적과 요 면적, 지금 좀 약간 연한색 면적 같거든요. 근데 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거리가 멀어지면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는 4개가 통과했는데 여기는 2개밖에 통과 못하죠. 왜냐면 얘가 점점 옆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이쁘게 글로 문장으로 써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다면. 그리고 3번째, 폐곡면 이렇게 좁게 잡든 넓게 잡든 결국 이걸 통과한 총 개수는 같다. 그래서 폐곡면의 크기와 상관없이 총 개수는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4번째,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총 개수, 이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총 전기력선의 총 개수다, 이렇게 하나 쓰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축전기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거를 간격을 줄였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건, 전지를 연결했으니까 이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A랑 A 사이의 전압은 V로. 그래서 일단 전압은 일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전압이 뭔지에 대해서 기억에 날지 모르겠네요. 전압은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부르고요. 이 전차 어떻게 구하냐면, 전하들이 주변에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전기장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전이라고 부르고 그 차이를 전이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거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그때 이거를 우리는 전이차 혹은 전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압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전지를 연결했으니까 V가 일정이에요. 자, V가 일정한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간격을 줄였죠. 그러면 D가 감소입니다. 근데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결국 무슨 일이 해야 되냐면 E가 증가한 꼴이에요. 근데 전기장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단위면적당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단위면적당 개수가 증가하려면 단위면적당 여기 있는 전하량의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E가 증가한다는 건 단위면적당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총 면적은 그대로인데 단위면적당 전하량이 증가했으니까 결국 총 전하량이 증가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을 얘기해 보면 결국 근속반 사이 간격을 줄인 효과로 인해서 똑같은 전압을 줬을 때 여기에 보이는 전하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 똑같은 전압인데도 불구하고 Q가 늘어났다는 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기 용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 용량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단위 전압당 전하를 얼마나 많이 모으냐 이게 지금 전기 용량이니까 결국 V는 일정한데 Q가 증가해서 C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다 써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이제 논리를 잘 펼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를 끊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죠. 전지를 끊었으니까 이제 전하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금속반의 전하가 갇힙니다. 그래서 총 전하량이 일정하고요.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건 단위 면적당 전하량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전기장이 일정한 거죠. 결국 E가 일정이에요. 근데 A를 감소시켰네. 간격을 줄였다 했죠. 결국 E도 같이 V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V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Q는 일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끊고 움직였으니까 Q가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C가 단위 전압당 Q가 얼마나 모으냐 이걸 이제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Q는 일정한데 V가 감소했으니까 결국 C는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간격을 줄였다는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C는 증가한 게 맞아요. C는 증가했는데 이제 그 논리를 각각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Q가 늘어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V가 감소한 겁니다. 구분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번은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제고요. F에 힘을 가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일단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을 줬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한 일이 모두 어디론가 새어나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구가 반짝반짝 전기 에너지로 새어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얘가 앞으로 움직이면 요만큼 DT라는 시간 동안에 요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면은 전기력선이 증가했으니까 전기력선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는 방향에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결국 유도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A 전구 B 형태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 보통 기전력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에 자속, 다시 말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개수가 얼만큼 변하냐 이걸로 정의가 내렸죠.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늘어난 개수니까 dt란 시간 동안에 이 늘어난 개수를 말하면 면적, 지금 이 거리가 L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L 곱하기 이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 나왔죠. V 델타 T, 면적 곱하기 자기장 크기를 한 게
총 자속 변화량이죠. 왜냐면 여기 DT라는 시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DT 이렇게 약분시키고요. 그 남은 게 L, V, B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도 기전력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전압이 일종의 유도 전압.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 여기 저항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전압이 요만큼 걸린다는 소리예요. 요만큼 LVB.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전위차 곱하기 전류가 얼마큼 흐르냐. 그러니까 지금 I랑 둘이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V는 구했죠 이미. LVB 곱하기 I만 해주면 되네요. I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이 R이라고 나왔으니까 오의 법칙. V는 R에서 I는 R분의 V니까 결국 R분의 LVB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구해주면 R분의 1 LVB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가 사실 뭘 나타내냐면 1초에 소비한 전기 에너지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데 다 누가 이 에너지 어디서 구했냐? 결국 F가 1 해준 거잖아. 그러면 F가 D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일을 했냐면 DT라는 시간 동안에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DS만큼. 그러니까 이게 F가 한 일이에요. DT라는 시간 동안에. 그럼 이게 얼마냐면 FV DT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DT라는 시간 동안 F가 한 일.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초당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 DT로 나눠주면 되겠지. FV DT. 그러면 FV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랑 같아야 되니까 R분의 1 LVB의 제곱이 되겠네요. F를 물어봤으니까 F는 R분의 1 L제곱 B제곱 V 하나 없어져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10번 내용은 수업 시간을 하고 기말고사 때는 안 나왔던 문제라 아마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되돌아 봅시다. 축전기가 있고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일종의 그냥 그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딱 닫아버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 충전되고 얘가 마이너스 이제 충전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딱 닫는 순간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이 되는 동안 전류가 잘 흐릅니다. 충전이 다 돼버리면 이제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초반에 잘 흐르고 나중에 전류가 안 흐르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코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저기 코일 솔레노이드에서는 유도 기전력 렌치의 법칙 때문에 반대로 유도 전류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 전류가 안 흘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매우 잘 흐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차이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걸 얘기해 보면 교류 전원에 연결했어요. 교류 전원에 연결했다는 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수시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전지를 계속 왔다 갔다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럼 축전기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를 안 바꾸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바꾸면 지금 계속 하나가 플러스 계속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충전 다 되면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근데 축전기 입장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줘요. 그럼 계속 초반 상황만 지속되는 거거든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줘. 그럼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오히려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꿔주면 축전기 입장에서는 계속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작으면, 다시 말하면 얘는 초반에만 안 흐르고 나중에 잘 흐르니까 진동수가 작으면 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전류가 잘 흐르는데
계속 수시로 바꿔주면 계속 유도 전류가 계속 이렇게 생겼다 유도 전류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마치 위에 그래프가 반대로 나온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만약에 L도 있고 C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냐면, 진동수를 엄청 키우면 C 입장에서는 좋아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으니까. 근데 L 입장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반대로 진동수가 매우 작으면 L 입장에서는 좋은데 C 입장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절충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매우 잘 흐르고, 그리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흐르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유명한 고유 진동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아까 방금 말한 거 쓰시면 돼요. 축전기 상황과 그리고 코일 상황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특정한 진동수, 고유 진동수에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르게 된다라고 말을 잘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전기 에너지 얼만큼 만드냐면 지금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 아까 전기 에너지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요?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였어요. 다시 말하면 22 kV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통 뭐라 하냐면 22 kJ/s 이만큼. 네, 우리는 이렇게도 부르지만 22 kW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서도 22 kW만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볼트를 바꿔서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에너지 전달.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뭐 22kV의 1A였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여기서 변전소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에너지 손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에너지랑 여기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같아야 될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생각해보면 22kV, 20kW, 그럼 여기도 22kW가 되야겠죠. 곱해주면 실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22kW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22kW 0.05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럼 22kW가 되니 그런 거 같죠? 4분의 1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 22kW가 맞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22kV 곱하기 1A, 이 에너지가 나중에 저 송전선에 흘러야 되니까 440kV에 I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I가 얼마 나오냐면 0.05A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죠? 20분의 1이니까 0.05. 네. 자, 그리고 뒷장으로 가면 이 오타가 있는데 440으로 바꾸시고, 100이고 400일 때 송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 송전선에서 왜 소비될까요? 저항이 있으니까. 네, 그 저항이 225mm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저항이 이만큼이니까, 아니 흐르는 게 아니라 송전선의 저항이 이만큼이니까 여기 110kV일 때 전류가 아까 얼마 흘렀냐면 얼마였죠? 0.2였나? 0.2A 흘렀고요. 이때는 0.05A 흘렀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그대로 해주면 0.2A 곱하기 저항은 220ohm 이렇게 해주면 44V가요? 네, 44V 나오네요. 결국 여기서는 VR은 IR 이렇게 해주면 0.05A 곱하기 똑같이 225ohm 해주면 얘는 얼마지? 11인가요? 11V. 자, 그럼 마지막 계산을 해줍시다. 전력
다시 말하면 초당 전기 에너지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44V 이거일 때는 곱하기 0.2A 해주면 8.8인가요? 8.8W 이만큼의 에너지가 날아가고요. 이 경우는 11V 곱하기 0.05A니까 얼마가 날아가죠? 계산이 0.55가 날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니? 맞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압을 높게 하는 이유, 방금 봤지만 전압을 높였더니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었어요. 그리고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너지 차이가 이게 맞나? 16배 차이 나야 되는데 55에다가 16 곱하면 5, 6, 33 5, 6, 33 오 맞네. 88. 아 맞군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 나왔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일단 상을 정의해야 되겠죠. 상이란 한 점에서 나온 여러 빛이 이런 광학기구를 통과하고 다시 한 지점에 모인 이 점, 이거를 우리는 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광선 추적법을 해라. 이 광선 추적법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일단 반드시 간 거는 초점 원을 향해라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향한 건 그대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할거든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 2를 지난 건 반드시 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난다. 그래서 작도했고요. P를 지난 거 여기를 지난 것도 상이 여기니까 결국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여기서 만든 상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실상이죠. 이유는 실제로 빛이 실제 모인 점이니까. 허상은 실제로 모이지 않아서 이제 그 경로를 되짚어서 만든 이제 허구의 점을 허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배율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크기와 여기는 상의 크기 몇 배냐 물어봤죠. 간단하게 비례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하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비례식을 이용하면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몇 대 몇이죠? 여기는 6이죠. 그러면 2배, 실제로 얘는 2 여기는 4니까 2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2분의 4 이렇게 말할 테고요. 3분의 6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만약에 불이가장 써야 한다면 이런 이유로 2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